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요 136페이지 계약법 총론 계약법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번 강좌가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민사특별법은 안 하고요. 계약법 총론하고 계약법 강론까지 해가지고 강의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제 이 계약법쯤 오면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 지치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해가지고 막 밑줄도 치시고 막 동글뱅이도 치시고 뭐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시다가 중간쯤 오면은 이거 막 이제 뭐죠, 회의도 좀 느끼고 뭐 이렇게 더럽게 어렵지 막 이런 마음도 들면서 막 이렇게 좀 의욕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도 대충 보시다가 이 계약법 오시면은 왠지 이게 보기 싫어져요. 그래서 뭐 몇 년 공부하셨던 분들도 계약법은 자세히 안 보거나 보지 않고 자꾸 앞부분만 도드레해서 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법을 어렵게 생각하세요. 근데 계약법은요 결코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쉬운 부분입니다. 어렵게 느끼신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부분에 비해서 계약법을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요 또 시험 문제도 의외로 양에 비해서는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민법 총칙보다 양이 많이 나오고요, 양에 비해서. 그 다음에 또 민법 총칙 같은 경우에는 재밌고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 시험 문제 풀면은 잘 틀리시는데, 요 계약법도 물권법과 비슷하게요 공부하시면 공부하시는 데도 다 맞출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초가 중요한 거니까 끝까지 인내를 내셔가지고 마무리하시고 이제 교과서를 받으셔서 기본 강의로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136페이지 보시면 제1장 계약법 총론해가지고 제1절 계약의 종류 1.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이런 얘기죠. 민법에 나열되어 있는 계약은 전형계약, 민법에 나열되지 않은 계약은 비전형계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을 기준으로 해서 민법에 있는 계약은 뭐죠? 전형계약이고 민법에 없는 계약은 비전형계약이다. 일단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2번 쌍무계약, 편무계약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이런 얘기죠.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이 쌍무계약이에요. 그러면 이제 편무계약도 이해가 되겠죠. 편무계약은 뭐겠어요? 한쪽 편에만, 한쪽 당사자에게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이 뭐죠? 편무계약이죠. 얘를 외울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뭘 했냐면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할 채무가 생기고요, 갑도 을에게 재산권을 이전해줘야 될 채무가 생기니까 요 매매 계약은 쌍방 모두에게 채무를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쌍무계약이겠죠. 근데 만약에 갑이 요 A라는 건물을 을에게 증여하기로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제 을의 입장에서는 갑으로부터 꽁꼬로 받는 것이니까 뭐 채무가 없는 거죠. 갑만 을에게 재산권을 이전해줘야 될 채무가 있으니까 요 증여계약은 한쪽 당사자에게만 채무를 발생시키고 있으니까 요건 뭐죠? 편무계약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이런 논리가 생깁니다.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고요, 증여와 같은 무상계약은 편무계약이다 라는 논리가 생기는데, 문제는 이것이 완전히 일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외가 있는데, 현상광고라는 계약은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계약이에요. 그래서 가끔 시험 문제에서 이런 지문이 나옵니다. 모든 쌍무계약은, 모든 유상계약은, 죄송합니다,
모든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라는 지문이 나오면 요거는 뭐예요? X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상광고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쌍무가 아니라 편무계약이니까요. 반대로 모든 편무계약은 무상계약이라는 말도 뭐죠? X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상광고는 편무계약인데도 불구하고 뭐죠? 유상이니까요. 이 관계가 가끔 시험 문제 나오는데 굉장히 뭐예요? 헷갈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관계를 숙지하시려고 하면 머릿속에 뱅뱅 만들고 맨날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신 거냐면 쌍무계약은 뭐예요? 유상계약이고 편무계약은 뭐예요? 무상계약이다. 다만 현상광고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뭐죠? 편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런 관계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온다면 현상광고는 유상인데도 편무라는 걸 옆에다가 좀 번거롭더라도 매매해 두시고 한번 따져보시면 그러시면 헷갈리지는 않으실 거예요. 끝이에요. 그 다음 우측에 4번 낙성계약과 요물계약이란 말이 나오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을에게요 청약을 했어요. 청약을 했더니 을이 좋다 승낙을 했네요. 이렇게 청약과 승낙만 있으면 그것만으로 성립되는 계약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낙성계약이라고 해요. 이 낙성계약이라는 말은 앞에 승자가 하나 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필요 없고 뭐만 있으면요 승낙만 있으면 교재 나와 있는 말로 하면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성립되는 계약이 뭐죠? 낙성계약이 되고요. 이에 반해서 승낙 외에도 별도의 물건이나 행위, 급부가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요물계약이라고 해요. 우리 민법은요 원칙이 낙성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은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물건이나 급부가 있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도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좀 종류를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배울 매매다, 교환이다, 임대차 같은 계약은 당연히 뭐죠? 낙성계약입니다. 이에 반해서 매매 계약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계약금 계약은 실제로 그 금전이 지급돼야 성립되는 뭐죠? 요물계약입니다. 중요한 논점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매매 계약은 낙성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라는 거죠. 매매 계약과 계약금 계약이 별개의 계약이네요. 자, 우리가 보통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서 안에 매매 계약서 안에 계약금 조항을 집어넣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이 계약금을 매매 계약의 일부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법적으로는 뭐예요? 별개의 계약이에요. 따라서 매매 계약은 승낙만 있어야 성립되는 낙성 계약이지만 계약금은 실제로 계약금이 지급돼야 성립되는 뭐죠? 요물 계약인 거죠. 별개 계약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파트를 매매한다, 토지를 매매한다 그럴 때 우리가 관행적으로 반드시 뭐는 들고 가시냐면 계약금은 꼭 들고 가시거든요. 아마 이게 요물계약이라는 말씀은 무슨 처음 들었다 하더라도 계약금은 실제로 지급해야 성립된다는 것은 아마 충분히 공감하실 거예요. 아무튼 계약금 계약은 실제로 지급해야 성립되는 뭐죠? 요물계약이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은 낙성 계약이지만요. 보증금 계약은 요물 계약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계약도 실제로 지급해야 뭐가 되는 거죠? 성립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돈 대신 물건으로 갚는 대물 변제 이것도 뭐예요? 요물 계약으로 이해를 해요. 자, 이런 얘기죠. 제가 친구한테 1억을 빌렸어요. 1억 대신 아파트를 대신 준다면 돈 대신 물건으로 주는 것이니까 이게 뭐예요? 대물 변제인데
야 친구야, 내가 너한테 1억 대신 아파트로 줄게 라고 약속한 것만으로는 아직 돈 갚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아파트를 넘겨줘야 돈을 갚은 것이 되는 거니까 대물 변제도 대표적인 뭐가 되죠? 요물 계약이 되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현상 광고가 요물 계약입니다. 그래서 현상 광고는 왜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 계약이냐면요. 현상 광고는 요물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를 돕기 기초 강의니까 말씀드리면 일단 현상 광고는 뭔가요? 우리가 기억나시나요?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은 도급입니다. 다만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데 그 내용을 광고로 했으면, 다시 말하면 청약을 광고 형식으로 하면 그게 뭐가 되냐면 현상 광고가 되는 거거든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요 뽀삐라는 강아지를 키우는데 얘가 집을 나갔어요. 가슴이 아프죠. 뭐 날씨도 춥고 그런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우리 뽀삐를 찾아주시면 50만 원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신부림센터에 가다가 계약을 했다면 그것은 뭐가 되는 거죠? 도급이 되는 거죠. 왜요?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보수를 지급한 것이니까요. 근데 만약에 우리 뽀삐를 찾아주시면 50만 원 주겠다는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전단지를 전봇대에다 붙였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현상 광고가 되는 거죠. 왜요?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데 청약을 무엇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광고로 하고 있으니까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전단지를 붙여놨어요. 근데 을이라는 친구가 지나가다가 전단지를 봤는데 개 한 마리 찾아주면 50만 원 준대요. 아이고 짭짤하네 싶어가지고 우리 갑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라고 승낙을 했어요. 그러면 이미 계약이 성립된 걸까요? 만약에 을이 승낙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이 됐다면 을이 갑에게 강아지를 못 찾아주는 것은 채무불이행이 돼버리죠. 그럼 이건 뭐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을이 내가 걔를 찾아주겠습니다라고 승낙을 했더라도 아직 계약이 뭐 되지 않은 거예요? 성립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럼 언제 계약이 성립되느냐? 을이 실제로 그 뽀삐를 찾아와야 그때 비로소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승낙만으로 부족하고 걔를 찾아와야 계약이 성립되니까 현상 광고는 무슨 계약이 되는 거죠? 요물 계약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뽀삐를 찾아와서 계약이 성립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을은 갑에게 더 이상 해줄 게 아무것도 없죠. 다시 말하면 채무가 없는 거죠. 갑만 을에게 얼마를 주면 돼요? 50만 원을 주면 되는 거죠. 50만 원을 줄 뭐가 있는 거예요? 채무가 있는 거죠. 따라서 현상 광고는 요물 계약이기 때문에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한쪽 당사자에게만 채무가 있는 무슨 계약이 되는 거죠? 편무 계약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요. 현상 광고는 뭐죠? 요물 계약이다. 따라서 을이 뽀삐를 찾아와야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게 되는데 뽀삐를 찾아와서 계약이 성립되고 보니까 을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채무가 없는 거죠. 갑만 을에게 대가인 얼마를 지급하면 되죠? 50만 원을 지급하면 되니까 현상 광고는 대가를 지급한다. 유상계약인데도 불구하고 한쪽 당사자에게만 채무가 있는 무슨 계약이 되는 거죠? 편무 계약이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현상 광고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입니다. 왜요? 현상 광고는 요물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까지 이해해 두시면 나중에 공부하실 때 수월하시겠죠.
그다음 우측 하단에 보시면 계속적 계약, 일시적 계약. 매매나 교환이나 증여와 같이 시간의 경과가 요구되지 않는 계약은 일시적 계약이라고 하고요. 임대차다, 사용대차다, 소비대차처럼 시간의 경과가 요구되는 계약이 뭐죠? 계속적 계약이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계약의 성립이 나옵니다. 자, 계약은 원칙적으로 뭐죠? 낙성 계약입니다. 따라서 청약이 있고 그에 행하는 뭐만 있으면요? 승낙만 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성립되는 거죠. 따라서 이 계약의 성립에서는 결국 청약과 승낙을 공부하겠죠. 다시 말하면 낙성계약의 원칙이니까 청약이 있고 그에 행하는 승낙,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뭐죠? 청약과 승낙을 공부한다 이거죠. 그럼 교재 보시면 자 1. 청약 의의는 뭐 설명드릴 게 없고요. 2번 청약의 성질과 요건에서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계약이 낙성계약이니까 청약이 되려면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요.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슨 계약입니까? 낙성계약입니다. 따라서 청약이 있고 그에 행하는 뭐만요?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역으로 말하면 청약이 되려면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뭐가 돼요? 확정되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그 정도로 이르지 않았다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청약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청약이 뭐가 되는 거죠? 유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의의 나와 있고 이 청약의 성질과 요건해 가지고 기억. 청약은 뭐죠? 의사표시다. 그죠? 그 다음에 니은문 따라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디귿 청약과 청약에 유인해 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뭐가 돼야 돼요? 확정돼야 되고요. 아직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그것은 청약이 아니라 뭐죠? 청약의 유인이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니은번은 뭘 생각하시면 쉽냐면은 커피 자판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큰 길가에 골목에 커피 자판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커피 자판기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 하고 있는 거죠? 커피 사세요, 커피 사세요, 커피 사세요. 뭐 하고 있는 거죠? 청약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구한테요?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따라서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될 필요는 없고요. 불특정 다수라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하단에서 한번 청약이 효력해서 기억,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가 나옵니다. 청약은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일반적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고요. 따라서 도달된 후에는 더 이상 뭐하지 못합니까? 처리하지 못하고 또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뭐가 생기는 거죠? 효과가 생기는 거죠. 이거는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민법 총칙 의사표시에서 배웠던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니은번 청약의 구속력이 나와 있고요. 하단에 디귿은 청약의 실질적 효력이 나와 있는데 교재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지만 크다란 내용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청약을 할 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승낙 기간을 정해서 청약하는 경우도 있고요.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고 청약하는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집 1억 원에 살래?
살 거면 이달 말일까지 얘기해다오. 이렇게 승낙 기간을 뭐죠? 정해서 청약하거나 아니면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 집 살래 1억에 살래라고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고 청약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상식적이에요. 그러면 계약이 성립되려면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계약이 뭐가 되겠어요? 성립되겠죠. 그 다음에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이 도달해야 계약이 뭐가 되겠어요? 성립이 되겠죠. 이게 이 내용이 전부인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요. 청약을 하면서 승낙 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 내에 도달해야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고요.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해야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된다. 일단 기억합니다. 그다음 넘겨 볼게요. 140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승낙이 나오죠. 뭐 의의는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억, 승낙의 상대방이 나오죠. 자, 한번 이걸 보시면 될 거예요. 그죠? 자, 커피 자판기를 설치하는 것은 청약인데 누구한테 한다고요? 불특정 다수인에게. 그러면 제가 이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먹고 싶어요. 그러면 요 커피 자판기에다가 뭘 넣으면 돼요? 돈을 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 하는 거죠? 승낙하는 건데 누구한테 하는 거죠? 승낙의 상대방은 자판기를 설치한 청약자에게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자판기를 설치한 사람은 청약자인데 누구를 말하냐면 특정인을 말하는 거고요. 또 저는 자판기 주인이 누군지 모른다 하더라도 커피 뽑아 먹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요. 다시 말하면 청약할 때 그 청약자 자판기 주인이 뭐 될 필요는 없는 거죠? 명시될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럼 정리해 볼게요.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라도 상관이 없지만 승낙의 상대방은 누구한테 합니까? 청약자에게 해야 되는데 그 청약자는 특정인이면 되고요. 누구인지 알 필요도 없고요. 청약자가 뭐 될 필요도 없어요. 명시될 필요도 없다는 거. 요 커피 자판기까지 생각하시면 충분히 뭐죠?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니은번 변경을 가한 승낙입니다. 우리 집 1억 원에 살래? 라고 했는데 응 살게. 그럼 뭐예요? 승낙인데 9천만 원이면 살게 라고 변경을 가해서 승낙을 했어요. 그럼 이거는 1억에 안 사겠다는 얘기죠. 따라서 변경을 가한 승낙은 일단 뭐죠? 거절입니다. 그 대신 9천만 원에 팔라는 뜻이죠. 뭐가 되는 거죠? 새로운 청약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제가 1억 원에 살래라고 했더니 9천만 원에 살게 라고 했다는 말은 1억에는 안 사겠다는 뜻이니까 일단 뭐예요? 거절이고 9천만 원에 팔라는 뜻이니까 뭐가 되는 거죠? 새로운 청약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니은번 변경을 가한 승낙은 승낙이 아니라 뭐죠? 거절입니다. 따라서 일단 계약이 성립되지는 않고요. 다만 뭐로 평가됩니까? 새로운 청약으로 평가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단에 디귿번 승낙의 자유, 승낙할지 안 할지는 오로지 승낙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청약자 입장에서는 승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2번 연착된 승낙은 계약을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정해졌다면 그 기간 내에 도달해야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고요. 또 기간이 안 정해졌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돼야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는 거죠. 따라서 승낙이 연착됐다면 계약이 성립되지는 않고요. 그것도 뭐로 평가되냐면 새로운 청약으로 평가가 됩니다.
하단에 528조가 나와 있는데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바로.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중요한 게 나오는데 하단에 3번 계약의 성립 시기에서 기억 대화자는 그냥 항상 뭐예요? 도달주인데 니은번 격지자 간의 승낙은 발신주입니다. 자, 우측 하단에 531조가 나와요. 읽어볼게요.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왜 이렇게 규정해 놨을까요? 자, 이런 문제죠. 자, 우리가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주의지만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것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발신주의가 뭐라 그랬어요? 답장이라 그랬죠. 그래서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은 뭐예요? 발신주예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계약은 낙성 계약입니다. 따라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돼요. 근데 승낙은 언제 한 거예요? 승낙을 발신한 때 한 것이니까 계약의 성립 시기도 언제가 되는 거죠? 승낙의 발신 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적어 볼게요. 계약이 언제 성립되느냐? 계약의 성립 시기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승낙의 발신 시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방금 계약이 성립되려면 승낙 기간 내에 뭐가 돼야 돼요? 도달이 돼야 된다라고 분명히 도달이라고 적어놓고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는 도달한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승낙을 발신한 때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양규정이 뭐처럼요? 모순된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통솔과 판례는 요렇게 성립합니다. 승낙 기간 내 부도달을 해제 조건으로 해서 승낙의 발신 시 계약이 성립된다라는 것이 우리 통설이고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해제 조건이라는 것이 뭐였죠? 일단 현재 효과가 있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 뭐예요? 해제 조건인 거죠. 따라서 이것이 해제 조건이라는 말은 일단 승낙을 발신할 때 뭐가 돼요?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데 성립됐고 뭐예요? 유효한 건데 만약에 승낙 기간에 도달하지 못하면 해제 조건이라는 말은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도달하 가버린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뭐죠? 통설이고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계약은 언제 성립합니까? 승낙을 발신했을 때 성립합니다. 그 성립한 계약의 효과가 유지가 되려면 승낙 기간 내에 뭐가 돼야 돼요? 도달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성립했던 계약의 효과가 없어져 버리는 거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 통솔의 입장인 거죠. 조금 난해하죠, 그죠?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어요. 청약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12월 31일까지 승낙해다고 기간을 정했어요. 그랬더니 을이 좋다라고 승낙을 했는데 승낙을 언제 발송했냐면 12월 예를 들어서 언제 할까요? 28일 날 발신했어요. 그러면 일단 계약은 언제 성립하는 거죠? 12월 28일 날 뭐죠?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요 기간 내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2016년 1월 2일 날 도달하게 됐다면 승낙 기간 내에 뭐예요? 도달하지 못한 것이니까 성립한 계약의 효과가 어때요? 없어져 버리는 거다. 따라서 요 승낙은 새로운 청약이어서 갑에 별도의 승낙이 있어야지만 그때 비로소 계약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립이 되는 거예요. 됐죠? 좀 난해하더라도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솔직히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자, 근데 만약에
12월 28일 날 발신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12월 22일쯤 발신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요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신이었던 거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자칫 하단에서 법점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칫 하단에 보시면 528조입니다. 자, 2항을 볼게요. 2항. 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까지 일단 끊어볼게요. 자, 갑이 1월 2일 날 받고 보니까 언제 보냈어요? 12월 22일 날 보낸 거죠. 그러면 충분히 요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뭐였어요? 발송이었던 거죠. 계속 보시면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한다. 이 경우에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갑이 을에게 연착됐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연착의 통지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연착의 통지를 했다면 연착된 것이니까 갑과 을 간의 계약은 뭐 되지 않는 거죠? 성립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 우측에 맨 위에 보시면 3항 천항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있죠. 다시 말하면 요 기간 내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발신인 경우에는 뭘 해줘야 돼요?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되고요.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계약이 뭐 되지 않는 거죠? 성립되지 않는 거죠. 근데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방금 읽어본 그 규정에 따라서 계약은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데 언제 성립합니까? 승낙을 발신한 10월 22일 날 뭐죠? 성립하게 됩니다. 까지 이해하시면 돼요. 자, 정리해 볼게요. 이게 복잡한 듯 하지만 의외로 간단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계약이 언제 성립하느냐? 승낙을 발신한 때 성립된다. 만약에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 내에 뭐가 돼요? 도달이 돼야 되고 승낙 기간이 정해지지 않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뭐가 돼요? 도달돼야 된다. 따라서 일단 계약은 승낙을 발신한 때 뭐죠? 성립하게 되는데 승낙 기간 내에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도달이 돼야 되는 것이고 도달하지 못한다면 성립했던 계약의 효과가 없어져 버린다라는 것이 우리 통솔의 판례 입장이다. 따라서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고 연착이 됐다면 계약이 뭐죠? 성립되지 않는 것이 뭐죠? 원칙인 거죠. 다만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신인 경우에는 연착의 통지를 해야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요.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데 언제 성립하는 거죠? 승낙의 발신시인 12월 22일 날 성립하게 된다는 것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넘겨 보시면 이제 142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 성립이 나와요. 1번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이 나오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교차가 됐다면 별도로 또다시 뭐 할 필요 없어요? 승낙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1억에 팔겠다라는 청약을 했고요. 을도 갑에게 1억에 팔라는 뭐죠? 청약을 했어요. 이렇게 똑같은 청약이 상호 교차가 됐다면 굳이 별도로 갑과 을이 뭐 할 필요 없어요? 승낙할 필요가 없고요.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하기만 하면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데 이게 뭐죠?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인데 자, 이건 뭐냐면 꼭 승낙을 말로 해야 되느냐 요 문제예요. 승낙한다라고 말은 안 했지만 승낙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다면 그 행위가 있는 것만으로도 바로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데 이게 뭐죠?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뎅을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길을 가는데 이렇게 포장마차에서 오뎅을 팔아요. 그래서 아이고 맛있겠다 해가지고 한 두세 개 집어 먹고 갈라 그러면 아줌마가 뭐라 그랬어요? 아저씨 오뎅값 주세요 그러겠죠. 이때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줌마 저 이 오뎅 사겠다라고 말한 적은 없는데요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제가 그 오뎅을 사겠다는 말은 안 했지만 그 오뎅을 먹는 그 행위가 결국 뭐예요? 사겠다는 뜻이라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뭐예요?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승낙으로 볼 수 있는 행위, 오뎅을 먹는 순간 계약이 성립된다 이런 얘기죠. 주의하실 점은 하단에 동그라미 땡이 2번에서 계약의 성립식인데 먹는 순간 계약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그 오뎅을 먹는 순간 이미 계약이 뭐죠? 성립되는 것이고 먹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아줌마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뭐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 해가지고 뭐가 나오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나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기본서 강의 들어가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좀 보긴 해야 되겠지만 오늘 하는 강의는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고요. 솔직히 이 부분도 어려운 것보다 솔직히 기초가 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원시적 전부불능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억나시죠?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불가능한 것은 원시적 불능. 법률 행위를 할 때는 가능했는데 하고 난 후에 불가능해지면 뭐예요?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은 무효고 후발적 불능은 유효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전에 맨 처음 할 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시적 불능은 원칙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쌍방 간에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원칙입니다. 다시 한번요.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할 필요도 없고 이행하지 않더라도 뭐가 없는 거예요? 책임이 없는 것이 뭐예요? 원칙인 거죠. 그러면 항상 책임이 없어도 상관이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원시적 불능인데요. 계약 체결자가 원시적 불능인 사실 뻔히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상대방이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이때도 무효란 이유로 체결자에게 아무런 책임을 부과시키지 않는 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따라서 이때는 체결자가 상대방에게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 책임을 뭐라는 거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무슨 불능인 경우에요? 원시적 불능인 경우고요. 요거는 체결자가 원시적 불능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고요. 상대방은 뭐이면 돼요? 선이고 무과시면 되는 거죠. 이것이 우측에 이해가지고 535조의 요건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거죠. 효과입니다. 책임을 어떻게 지냐면요. 신뢰 이익을 배상합니다. 다만 아무리 크더라도 무엇보단 클 수는 없냐면 이행 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간단하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을이 만나가지고요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건물은 매매 계약하기 전에 이미 화재가 발생해서 없는 건물이었어요. 그러면 매매 계약하기 전에 이미 건물이 없는 거라면 무슨 불능이죠? 원시적 불능인 거죠. 근데 갑은 이 건물이 이미 없는 건물이다. 원시적 불능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뻔히 알고 있었고요. 을은 원시적 전부 불능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선이고 무과실이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을은 요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됐다라고 믿기 때문에 뭐 하겠습니까? 이사갈 준비를 하겠죠. 뭐 이삿짐 센터에 예약하고 뭐 아이들은 전학시키고 자기는 또 뭐죠? 가구점 가가지고 가구장 마치고 또 남편한테 협박해가지고 전직시키고 이런 것들은 왜 하는 겁니까?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됐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지출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신뢰이익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금전적으로 평가했더니 한 800만 원 정도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평가되면 신뢰이익은 얼마인 거죠? 8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갑과 을이 요 건물을 매매 계약할 때는 2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격이 좀 올라가지고 현재는 얼마냐면 2억 4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정상적으로 이전 등기 재산권을 넘겨주게 되면 을은 얼마 벌 수 있었던 거죠? 400만 원 벌 수 있었죠. 그럼 이 400만 원이라는 것은 갑이 을에게 이행하면 을이 얻었을 수 있는 이익이니까 뭐가 되는 거죠? 400만 원은 이행이익이 되는 거죠. 감 잡히시죠? 그죠? 그러면 을은 계약 체결사의 과실책임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얼마를 물을 수 있는 거죠? 4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실내이익을 배상하되 아무리 크더라도 무엇보단 클 수는 없어요. 이행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으니까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는 쌍무계약에 효력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동시이행 항변권은요 대단히 중요하고 시험 문제에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이거를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기본서 볼 때는 좀 자세하게 보겠죠. 그렇지만 기본서 할 때 자세히 배우는 것도 물론 숙지하셔야 되겠지만 오늘 하는 요 기초 강의에서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오늘 하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어떤 형태의 문제도 다 맞힐 수가 있어요. 일단 개념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문제죠.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에 대해서. 그러면 매매 계약은 뭐죠? 상무 계약이니까 을에게도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어요? 채무가 있고 갑에게도 자전거를 인도해 줄 뭐가 있는 거죠? 채무가 있는 거죠. 근데 을이 지는 대금을 안 주면서 자전거 값을 안 주면서 자전거 달라고 지랄거린다면 갑은 을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돈을 안 주면 나도 자전거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겠어요? 거절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갑과 을은 현찰박치기 동시 이행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원칙이라는 거죠. 따라서 상대방이 지는 안 하면서 해달라고 지랄거린다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데 이게 뭐예요? 동시이행 항변권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개념이에요. 2번 성립 요건 해가지고 1번 양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다시 말하면 쌍방에 뭐가 있어요? 채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결국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 것은 쌍방에 채무가 있는 쌍무계약에서 성립하는 것이 뭐예요? 원칙이죠. 2번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먼저 하기로 한 경우에는 선이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뭘 행사할 수 없는 거죠?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억, 원칙, 선이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먼저 이행하기로 한 사람 선이행 의무자는 동시항변권 행사할 수가 없느냐? 아니다. 우측에 보시면 예외 가지고 동그랑땡이 불안의 항변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 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는 거고요. B.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 지체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선이행 의무자도 뭘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동시 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사례 가지고 좀 정리해 보자고. 자, 우리가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니까 쌍방의 의무는 동시 이행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일하시는 텐데, 근데 문제는 자전거를 거래할 때는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부동산 거래할 때는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죠? 부동산을 현찰박치기로 하나요? 예를 들어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을이 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부동산이라면 일시불로 한꺼번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 주죠. 처음에 뭘 주게 됩니까?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뭘 주게 돼요? 중도금을 지급하게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잔대금, 잔금을 지급하게 되죠. 잔금을 지급할 때 뭘 요구할 수 있습니까? 이전 등기를 요구할 수 있고요. 정확히 말하면 이전 등기 서류를 교부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인 것은 잔대금을 지급하는 것과 이전 등기 서류를 교부받는 것이 뭐예요? 동시이행 관계인 거죠. 따라서 네가 나한테 등기 서류 안 주면 잔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는 거고, 또 만약에 을이 잔금을 안 준다면 나는 너에게 등기 서류 못 주겠다라고 거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중도금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닌 거죠. 중도금은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중도금은 등기 서류 받기 전에 먼저 이행하기로 한 뭐이기 때문에 선이행 의무이기 때문에, 따라서 중도금은 선이행 의무이므로 네가 나한테 등기 서류 안 주면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뭐예요? 원칙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 혹시나 싶어가지고 등기부 등본을 떠봤더니 갑소유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가압류가 설치됐는데도 불구하고 중도금 줄 일은 없는 거죠. 왜요? 을에게는 불안한 거죠. 다시 말하면 갑에게는 뭐가 생긴 거예요?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생겼으니까 네가 가압류가 말소되지 않으면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A. 불안의 항변인 거죠. 자, 근데 가압류 같은 거 없었어요. 깨끗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을이 중도금을 그냥 안 줬어요. 안 주면 채무 불이행인 거죠. 안 주면 이게 뭐예요? 이행지체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이행 의무자가 중도금을 안 준 상태에서 은근과 끈기로 버텼더니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에게 이전 등기 서류를 교부받기로 한 날이 되면 이제는 을은 원래부터 동시 이행 관계였던 잔금뿐만 아니라 선이행 의무인 중도금까지 합쳐가지고 동시 이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제 을은 갑에게 등기 서류 안 주면 잔금뿐만 아니라 중도금도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규제 보시면 우측에 3. 상대방이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하지 않았을 것. 자, 그럼 이렇게 있으면 뭐냐 됩니까? 지는 안 하면서 해달라고 요구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동시 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다시 한번요. 지는 안 하면서 해달라고 요구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뭘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니까. 역으로 말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저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행을 해야 된다는 논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이제는 갑이 등기 서류 안 주면 잔금도 못 주고 중도금도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절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잔금 안 주고 중도금 안 주는 것은 정당한 이행 거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채무 불이행이 아니고 이행 지체가 아닌 거예요. 따라서 갑이 을에게 이행 지체 책임을 물으려면 갑은 을에게 등기 서류를 주든지 이행을 하든지 아니면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놓든지 이행 제공을 해서 을이 행사하고 있는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소멸시켜야 비로소 을의 불이행은 이행 지체가 되므로 해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는 논리가 생깁니다. 은근히 이상해집니다. 따라서 갑의 입장에서는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해서 을의 동시 이행 항변권을 소멸시켜야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마지막으로 넘겨보시면 146페이지 보시면 박스에 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판례가 나와요. 이 판례는 뭐냐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계속돼야 된다는 판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시 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했는데 을이 안 받았어요. 수령 지체이더라도 나중에 갑이 을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으려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계속해야 되고요. 수령 지체 중인 사람도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없다면 여전히 동시 이행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 바랍니다. 요 사례까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아주 이상하게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효과입니다. 1번 동시에 항변권은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언제까지요? 상대방이 이행할 때까지. 2번 따라서 정당한 이행 거절이기 때문에 동시 이행 항변권이 인정이 된다면 이행하지 않더라도 뭐가 아니죠? 채무 불이행이 아니고 이행지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 불이행 이행지체 책임을 물으려면 상대방은 동시 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뭐가 필요한 거죠?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소송상의 효력이 나오는데 갑이 열받아 가지고요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 거지 같은 놈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매 대금을 안 줍니다라고 소송을 제기를 하면 판사가 을한테 물어보겠죠. 을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에게 동시 이행 항변권이 있기 때문에 잔금과 중도금 안 줍니다라고 주장하겠죠. 그럼 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내리냐면 을은 일단 갑에게 잔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려요. 따라서 갑이 뭐하게 돼요? 승소하게 되는 거죠. 다만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갑도 을에게 등기서류를 교부하라고 판시할 테니까 갑이 승소하긴 하지만 완전하게 승소한 것은 아니므로 이걸 우리가 일부 승소 판결이라고 하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갑은 을에게 등기소를 교부하라고 쌍방간의 급부를 교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상환 급부 판결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동시 이행 항변권이 소송에서 문제가 되면 법원은 일부 승소 판결이나 뭘 내게 되는 거죠? 상한 급부 판결을 내리게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